네, 안녕하세요. 거꾸로 있는 셀프 스터디 러닝입니다. 오늘은 LLM 3주차이고요. 오늘 벌써 발표 자료를 띄워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인규님과 함께 Will we run out of data? An analysis of the limit of the scaling dataset in machine learning.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얼마나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인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규님 벌써 한 세 번째 시즌이죠. 두 저는 두 번째인가요? 번째 시즌입니다. 아, 두 네. 번째군요. 네. 9회전부터. 그러면, 네. 그렇군요. 그럼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메디픽스이라고 메디컬 AI 회사에서 일하고 리서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인규라고 합니다. 네, 임기님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재웅님이 소개했다시피 이 논문은 이제 최근에 머신러닝 분야에서 모델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더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를 요구하는데 이 트렌드가 이제 계속 지속되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가 다 고갈될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하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다 고갈된다고 합니다. 논문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리티인 랭귀지 데이터와 비전 데이터를 다뤘으며 랭귀지 데이터를 우선 하이 퀄리티와 로우 퀄리티로 나눴고 하이 퀄리티 데이터는 2024년도와 2027년도 사이에 그리고 로우 퀄리티 데이터는 2030년도와 2050년도 사이에 다 고갈된다고 합니다. 또한 비전 데이터에서의 퀄리티는 저자들이 경험도 많이 없고 기준을 정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퀄리티로 나누지 않았는데 그래도 2030년도에서 2070년도 사이에 다 고갈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논문의 결과는 이게 끝이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떻게 저런 계산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뭐, 저 정도밖에 이제 우리가 쓸 데이터가 남지 않았다면 굉장히, 약간 이제 모델의 발전이 절망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저런 예측이 나오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논문의 인트로덕션은 머신러닝의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는 데이터랑 알고리즘, 그리고 컴퓨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이제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데, 미래에는 데이터가 바틀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가 바틀렉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려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2022년도부터 2100년도까지의 전체 데이터 양을 확률 모델로 예측을 하고, 그리고 현재의 모델이 커지는 트렌드로 얼마나 학습에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할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언제 데이터가 고갈이 될지 예측을 합니다. 네. 그래서 논문은 두 가지 관점으로 프리비어스 워크를 나누는데 첫 번째로는 현재 데이터 사이즈를 계산하는 연구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델리티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이미지, 비디오, 블로그 포스트 등의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그냥 바이트로 단순 계산하였고, 두 번째로는 머신러닝에서 데이터가 바틀렉이 될 것이다라고 제시한 연구. 그러니까 이게 저번 주에 친칠라 논문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트가 있었는데, 그 연구가 이제 모티베이션이 됐고요, 이 연구에. 음, 그래서 이제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 현재 데이터로는 친칠라의 1.6배 큰 모델까지밖에 스케일업을 못 시킨다라고 하였고,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정확한 데이터 사이즈를 예측하고, 그리고 데이터 사이즈의 그 성장률을 모델링하여서 어느 시기에 모델의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셋과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스탁업 데이터와 같아지는지를 예측을 하고, 이제 그 시점을 데이터가 고갈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친칠라 논문 베이스인 것 같고, 결국에는 컴퓨터 어벨러빌리티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 컴퓨터 어벨러빌리티, 그러니까 친칠라 논문에서 얘기했던 컴퓨터 버진이 연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화할 것이라는 걸 예측하고, 그 변화에 따라서 친칠라 논문에서의 만들었던 이론을 이용해가지고 트레이닝 토큰수를 계산한 다음에 그걸 데이터의 양으로 환산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혹시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크게 나중에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음, 버지 베이스로 해가지고 예측하는 게 있고, 나머지 음, 하나는 여태까지의 히스토리컬 트렌드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음, 음. 엑스트라폴레이션 한 게 있는데, 그 두 가지 관점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메서드 첫 번째 부분으로는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양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커지는지 계산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셋 사이즈를 모델이 학습하는 데 사용된 유니크 데이터 포인트라고 정의를 하고, 랭귀지에서는 이 데이터 포인트 하나가 단어 하나, 그리고 비전 태스크에서는 이미지 하나라고 정의합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필요한 학습 데이터 양을 여태까지의 트렌드를 기반으로 이 트렌드가 계속된다고 가정하고 예측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히스토리컬 트렌드 베이스 트렌드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컴퓨터 또는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컨스트레인트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컴퓨터 옵티멀 에스티메이션을 하나 더 제공합니다. 이게 이제 방금 지영님 말씀해 주신 거고, 이제 이전 연구에서 머신러닝의 모델 크기가 어떠한 트렌드로 커질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여기 보이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 이 연구를 기반으로 데이터 사이즈는 플롭의 루트에 비례한다 라고 가정하고 데이터 사이즈의 크기를 예측합니다. 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네. 음. 아니 이게 친칠라 논문에서 나왔던 그 트레이닝 토큰 수는 컴퓨팅 버짓의 0.5 정도의 팩터에 비례한다라고 나왔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예, 혹시 네. 그게 맞는지가 저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 네네. 컴퓨팅 티첼 논문에서 N이 토큰 수였고, 거기서는 뭐였지? 잠깐 보면은 컴퓨팅 버짓이 C였는데 여기서는 D가 뭐죠? D가 데이터셋 사이즈입니다. 아, 네네. D가 데이터셋 사이즈고 C가 이제 컴퓨팅 버짓이라고 한다면 사실 네네. 친칠라 논문에서 N과 여기에 D가 같은 거고요. 그죠? 완전히 같다고 볼 수 없지만 이제 친칠라는 토큰이고 여기선 데이터 포인트 아까 이게 설명해 주셨던 워드나 그런 것들에 대응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0.5승은 루트니까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음. 네. 그때 지난주에서 발표해 주셨던 그 발표 자료에서 보면은 그 대부분의 그 팩터가 0.5 위아래로 조금씩 차이가 났어가지고 그 얘기와 이 얘기가 같은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관점에서 네, 네, 그걸 이용해서 모델링 한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제가 이미지를 띄워보자면 요 테이블이었습니다. 잠깐 인규님께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채팅으로. 네, 요거였거든요. 요게 이제 어, 치철 논문에서 지난주에 택미님이 발췌해 주신 것인데, 네. 이제 그쵸? 여기 n proportional to c가 있고 거기에 팩터가 a가 있고 b가 있는데 저게 대략적으로 0.5인 거죠. 보면. 음, 근데 저게 0.5가 제곱근이잖아요. 결국에 같은 얘기가 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 네. 네, 좋습니다. 음, 네. 그러면은 발표를 계속 이어서 가면은, 네. 이제는 다음으로 데이터가 얼마나 쌓일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 예측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우선 unlabeled 데이터만을 집중을 하였고, 그래서 데이터 어큐뮬레이션 레이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총 5가지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유저, 레코디드 스피치, 파퓰러 플랫폼, 커먼 크롤, 인덱스 웹사이트. 저 초반에 이게 조금 헷갈렸는데 이게 5가지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모델이 돼서 이거를 나중에 그 어그리게이티드 모델로 합치게 되는데요. 우선 이제 인터넷 모델에서는 데이터가 쌓이는 속도는 이제 3가지 팩터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엔에서 제공하는 파퓰레이션 기반으로 해서 이게 파란색 선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엑스트라폴레이션을 진행하고, 그리고 인터넷 페네트레이션 레이트를 시그모이드 함수로 모델링을 합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파퓰레이션과 같아진다라고 가정하고 시그모이드를 씌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유저 한 명이 생산해내는 데이터 양을 이제 10K에서
100K 월즈라고 1년에 10K에서 100K 월즈라고 가정을 하고 모델링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레코디드 스피치. 한 사람이 하루에 보통 말하거나 이제 쓰는 단어의 개수가 5,000개에서 2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어디서 기반한 거냐면은 보통 사람이 저희가 하루에 말할 때 30분에서 2시간 정도 말하고 그리고 1분에 150단어를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걸 기반으로 계산한 거고요. 그 중에서 0.5%에서 50%의 데이터가 그 디지털하게 저장이 되고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1년에 한 사람이 저장하게 되는 데이터 그 단어 개수는 160K에서 2.6 밀리언 정도의 데이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50%가 이제 굉장히 높은 비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5에서 50%요. 네. 예. 맞습니다. 0.5는 모르겠는데 50%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녹음되고 있어서 디지털라이제이션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네.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퍼퓰러 플랫폼 기반으로 한 모델인데 첫 번째 퍼퓰러 플랫폼은 이제 유튜브. 이제 유튜브에서는 1분에 500시간 정도의 비디오가 업로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5%에서 50% 정도는 스피치가 포함된 거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9,000개의 단어가 1시간에 들어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30빌리언에서 1.3 트릴리언 정도의 단어가 1년에 생성이 된다고 하고, 트위터에는 이제 500M 개의 네, 500밀리언의 트위트가 매일 올라온다고 해요. 그리고 한 트위터에 10개에서 50단어 정도가 있다고 했을 때 2에서 20트릴리언 단어가 1년에 생성이 되고 트위터를 통해서 블로그 포스트는 7.5 밀리언 블로그 포스트가 매일매일 올라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100에서 1000 단어 정도가 한 포스트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0.5 트릴리언에서 2 트릴리언 정도가 매년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다 합치고 이게 전체에서 5%에서 40% 정도를 차지할 거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8.9 트릴리언에서 110 트릴리언 단어 매년 생성된다고 합니다. 음. 나와서 이제 커먼 크롤에서는 5테라바이트에서 10테라바이트 정도의 컴프레스된 단어들이 컴프레스된 플레인 텍스트가 매달 생성이 되는데 이 중에서 50%는 새로운 것일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컴프레이션 레이트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실제 텍스트는 1년에 160테라바이트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밀리언 단어는 하나 1기가바이트라고 가정했을 때 8.3 트릴리언에서 44 트릴리언 단어가 매년 나온다고 하고 네, 마지막으로 인덱스드 웹사이트 이거는 전체 웹사이트가 이제 10 빌리언에서 100 빌리언 정도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웹사이트 하나에 있는 단어는 500개에서 50K 그러니까 5만 개 정도의 단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거는 10 트릴리언에서 100 트릴리언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5가지 모델 중에 이 인덱스 웹사이트 기준의 모델만 증가하지 않고 컨스턴트하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용래님 질문 잠깐 받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용래님께서 질문해 준 게 혹시 이 연구에서 데이터의 라이센스는 고려가 되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논문에서는. 요거 제가 이야기로 자연 발생하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추측량이라서 아마 용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그 실제로 퍼블리케이션 된 데이터 수만 하면은 상당히 더 적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 퀄리티 데이터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하는데요. 하이 퀄리티 데이터는 어떠한 기준으로 유스풀리스나 어떤 퀄리티 체크가 통과가 된 데이터들이라고 하고 그 예로 위키피디아나 책,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자들의 이제 경험이 별로 없고 인사이트가 없어서
랭귀지 데이터만 따로 퀄리티를 나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마 하이 퀄리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게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위키라든지 뒤에 논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뭐 아카이브, 뭐 북코퍼스 이런 등등, 깃헙 이런 등등에 이미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 다 하이 퀄리티 데이터에 포함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하이 퀄리티 데이터도 나눠서 예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위키피디아나 필터드 웹 컨텐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기반이고, 책이나 그 논문들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가 커진 속도랑 비례해서 커진다고 합니다. 이코노미 사이즈의 뭐 4% 정도 속도로 성장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모델링을 진행하였고, 그 최종적으로 하이 퀄리티 데이터의 카테고리를 세 가지로 나눠서 계산했어요. 첫 번째는 코드, 그리고 논문, 그다음에 책인데요. 첫 번째 코드는 이제 깃허브에 2020년도에 저장된 레포가 21테라바이트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헤리티지에서 아카이브한 소스 코드 파일은 13빌리언이고 파일 하나당 이제 5kb라고 가정했을 때 65테라바이트의 코드가 저장이 돼 있고, 그렇게 되면은 총 21테라바이트에서 65테라바이트 정도의 코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실제 코드는 실제 코드 실제 소스 코드는 25% 정도로 가정을 했고, 그리고 1테라바이트 코드는 그 200 빌리언 단어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토크나이저의 컴프레션 레이트를 텍스트랑 코드가 달라서 이런 걸 고려해서 최종적으로는 320억 빌리언에서 4.2 트릴리언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논문에 대해서인데요. 논문은 총 2014년도에 영어로 된 과학 논문이 114밀리언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4.5%씩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2024년도죠. 그렇게 했을 때 50%가 늘어났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걸 곱하면은 총 110밀리언 페이퍼가 그 퍼블리케이션이 되었을 거고, 그리고 논문 하나에 총 6,000단어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600빌리언에서 1테라바이트 단어 정도가 나온다고 하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책은 어, 여기서 사실 제공하는 다른 그 매트릭스가 있었는데, 그거는 얘네가 그냥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1년에 뭐 2.6 밀리언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얘네가 다시 조사를 해서 500K에서 4밀리언 정도의 북이 매년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 퀄리티 데이터는 이제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전체 하이 퀄리티 데이터에서 30%에서 50% 정도 비율 차지한다고 하고, 이 비율은 실제로 저희가 학습하는 LLM에서 학습하는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보고 계산했다고 합니다. 네. 흥미롭네요, 이런 거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전 데이터인데, 비전 데이터도 퍼퓰러 플랫폼 기반으로 예측을 한 게 있고, 그리고 다른 엑스터널 에스티메이트를 썼는데, 우선 퍼퓰러 플랫폼 기반은 유튜브를 사용을 했어요. 유튜브에서 뭐 FPS가 높은 거를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고 이미지 하나에 1초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10%에서 50%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120밀리언에서 620밀리언 정도 이미지가 2022년도에 있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스냅챗, 왓츠앱, 페이스북 이 네 가지 플랫폼에서 3.2 빌리언의 이미지가 매일매일 올라왔다고 해요. 2015년 기준으로. 근데 그걸 이제 올해 기준으로, 최근에 기준 했을 때 5빌리언에서 20빌리언 정도로 늘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그리고 보통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만 보더라도 같은 이미지가 여러 번 반복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5번에서 15번 정도 반복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1년에 170빌리언에서 1테라바이트 이미지들이 이제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플랫폼에서. 그리고 이제 엑스터널 에스티메이트는, 이거는 다른 연구를 통해 가지고 기반한 건데,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사진을 얼마나 찍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2022년도에 50빌리언에서
200빌리언 정도의 이미지의 사진을 찍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사용한 값입니다. 그래서 비전에서는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해서 예측을 진행합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좀 작다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미지 기반 데이터가 네네네. 그러니까 요즘에 엄청나게 더 많은, 물론 여기서 잘 예측을 했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진을 찍으시고 동영상을 찍는데, 비단 저희도 지금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저게, 네, 제 정성적인 감이기 때문에, 뭐 별로 드릴 말씀 없지만, 네, 음, 생각보다 적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음. 신신치 않게 논문에서 B라는 단위를 많이 보잖아요, 최근에는. 아, 네, 맞아요. 근데 근데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또 그 여기서는 데이터 포인트를 워드로 가져가고 비전에서는 이미지로 가져가서 그 그렇죠. 차이도 조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미테이션에 대해서인데, 여기서는 이제 메서드에서 리미테이션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음, 리미테이션으로는 우선 트레이닝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는 속도에 대한 에스티메이션과 그리고 이제 전체 데이터셋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리미테이션으로 나누는데, 우선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사이즈 양을 예측하는 방법,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 그로스 레이스에 대한 리미테이션으로는 데이터 이피션시가 있고, 이거는 모델의 아키텍처가 크게 뭐 개선되거나 하면은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많은 양의 데이터로 학습하는 모델가 어느 정도 비싼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다음은 이제 컴퓨터 어베일러빌리티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측한 사전 연구에서 예측한 이게 더 천천히 성장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렇게 됐을 때의 얘기. 아니면은 이제 데이터 사이즈는 그 플롭스 루트에 비례한다라는 스케일링 로우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음. 마지막으로는 멀티모달 모델의 성능이 좋아져서 다른 모델리티 데이터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지금 이거는 모델리티 하나만 사용했을 때 기반의 예측인데 이게 틀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뭐 혹시 그러니까 이 연구의 예측이 틀릴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전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 혹시 요거 말고도 네, 다른 게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가령 생각해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자연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제 예측치를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 그 프로젝트나 이제 뭐 머신러닝 그 모델을 만들 때 보면 거의 한 절반 정도의 부분은 그 저희 합성 데이터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합성 데이터는 사실 자연 발생하는 데이터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네, 것들까지 맞습니다. 포함하면 훨씬 데이터 양은 사실 폭발적으로 많아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동의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그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음, 다음 장에 있었는데, 이제 그렇군요. 이거는 그 모델이 학습하는 데이터셋에 대한 리미테이션이었고, 음, 이제 두 번째는 전체 스타업 데이터, 우리가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이 틀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음, 건데, 이제 첫 번째로 바로 신테틱 데이터가 나오고, 네. 이거를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코노믹 시프트가 엄청 크게 발생해가지고 데이터 음, 생성에 대한 그 양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변한다라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이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용하게 되면은 자율주행차를 통해서 이미지 사진을 엄청 많이 찍게 되잖아요. 모든 차들이 이제 데이터를 생성해 내는 건데 매 시간마다 그렇게 되면은 비전 데이터는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부나 엄청 큰 기업 차원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많이 생성해내자라고 해서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그런 움직임, 운동 이런 거를 보일 수도 있고, 음,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하이 퀄리티 데이터를 더 많이 추출하는 거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 로우 퀄리티 데이터에서 하이 퀄리티 데이터로 저희가 어떤 좀 로버스트한 퀄리티 매트릭스를 잘 만들면은 훨씬 더 많은 양의 하이 퀄리티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근데 뭐 빅테크나 그런 스타트업에서 훌륭한 뭐 플랫폼 하나 만들 때마다 이 과정이 하나씩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 유튜브도 생겼고 그죠?
뭐 틱톡도 생겼고 인스타그램도 생길 때마다 이제 굉장히 큰 데이터 단위가 하나씩 뻥뻥뻥뻥 생기는 느낌이고 음. 그렇게 되면은 이 예측은 많이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자율주행차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렇죠. 관점에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결과로 넘어가면은 어, 로우 퀄리티 랭귀지에 대한 결과인데요. 우선 좌측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5가지 모델이 있었는데 레코디드 스피치, 인터넷 유저, 퍼퓰러 플랫폼, 인덱스 웹사이트, 커먼 크롤에 대한 이제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생성해내는 데이터라고 했을 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인덱스드 웹사이트만 컨스턴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모델로 포함하는 게 맞는지 조금 음, 의심이 가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5개를 이용해서 가지고 어펄 바운드랑 로얼 바운드를 정하고 그거 이제 미디안을 해서 어그리게이티드 모델을 최종적으로 만들게 되고요. 네. 이제 이 선을 여기 점선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그리고 늘어나는 데이터의 양이 그 트렌드죠. 네, 맞아요. 늘어난 데이터의 어, 양이고 음, 파란색은 그 컴퓨트 베이스로 해가지고 음. 모델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셋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추이. 저거는 빨간색은 네. 신칠라 기반으로 계산한 거, 네네. 그죠? 그 스케일링 로우 기반으로 해서 그죠, 한 거고, 그죠. 빨간색은 그냥 히스토리 베이스로 해가지고 예측을 한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점선과 빨간 선이 만나는 점, 또는 점선과 파란 선이 만나는 지점이 이제 데이터가 고갈되는 시점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친칠라 룰, 그러니까 스케일링 로우 기반으로 계산한 거인 것 같고, 그죠? 네, 맞습니다. 빨간색이 트렌드를 네. 가지고 익스플로레이션 한 거고. 엑스트라폴레이션. 네네, 맞습니다. 음. 빨간색이 좀 더 앞에 있네요. 네, 근데 이게 또 데이터 모델리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음. 로우 퀄리티에서는 이런데, 이제 바로 하이 퀄리티로 넘어가면은, 하이 퀄리티에서는 히스토리컬 트렌드 베이스 한 게 조금 더 우측에 있긴 음. 한데, 그래도 사실 2025 이 사이에 있어서 둘 다, 네, 하이 퀄리티 데이터는, 2024년이면 올해 아닌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올해 이미 다 고갈될 거란 여기 이 예측에 따르면 이게 뭐 획기적인 그, 그 트레이닝 알고리즘이나 뭐 데이터 효율성을 높이는 게 나오지 않는 한 이게 아마 친칠라 기반이기 때문에 아마 프리트레이닝에 대한 얘기고 랭귀지 모델 프리트레이닝에 대한 얘기고 그거는 이미 올해 고갈될 거다. 그러니까 백번 성능은 더 이상 크게 좋아질 여지가 없다. 그리고 친칠라 옵티말에 따르면 그러면 그게 70B나 80B 정도인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심지어 이것도 보면 2024년도 초반인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비전 데이터에 대한 결과인데, 비전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퓰러 플랫폼 기반으로 한 게 파란색 선 추이고, 그 엑스터널 에스티메이트 기반,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냐 기반이 이제 연보라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어그리게이티드 모델, 어퍼 바운드랑 로어 바운드에서 어그리게이트 모델을 했고 이걸 이제 매핑했을 때 비전 데이터는 2040년도나 이제 2047년도 이때 사이에 없어질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네, 우리가 비전 모델 성능을 열심히 올리려면 사진을 열심히 찍어서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올려야 모델 성능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분발하십시오. 네, 그렇지 않으면 얼마 네, 안 남았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논문에서 질문하는 걸로 돌아가면은 데이터가 이제 바틀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은 맞다. 데이터가 바틀렉이 되는 거는 이 트렌드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특히 하이 퀄리티 데이터는 금방이다. 그러니까 뭐 올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결론이 났고 최종적으로 다시 첫 번째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로 돌아가면은 로우 퀄리티 데이터는 2030년에서 2050년도, 하이 퀄리티는 2023년도에서 2027년도, 비전 데이터는 2030년도에서 2070년도에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첫 번째 그 컬럼에서는 히스토리컬 프로젝션에 대한 거고, 각각 로우 퀄리티, 하이 퀄리티, 비전 스탁이고, 우측은 이제 컴퓨터 프로젝션, 친칠라 논문 기반으로 해서 예측했을 때에 대한 음. 데이터가 언제 없어질 거다에 대한 분포입니다. 확률 이때 분포인가요, 피크라는 이게? 거, 네, 확률 분포입니다. 네. 이때 없어질 거다, 이때 없어질 거다, 뭐 약간 네. 이렇게 그때 보시면 될 것 없어질 같아요. 확률이 제일 높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음. 맞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하이 퀄리티 데이터 진짜 2024년에 피크 찍고 있네. 네. 근데 비전 데이터가 확실히 조금 많이 남은 것 같긴 합니다. 음. 2030년에서 2027년도 걸 뭐 보면. 요런 걸 보면은 그런 연구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랭귀지 모델은 데이터가 크게 점핑 안 되면 성능 개선이 크게 없겠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디스틸레이션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그 잘 될 만한 방향을 좀 피보팅 하는데 이 논문이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서. 또 안 그래도 근데 요즘에 스몰 LLM 트렌드가 저번 주에 태민님 발표 주신 것처럼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사실 이런 트렌드에 기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트렌드를 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음, 멀티모달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좀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이제 싱글 음. 모델리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다행히 아직 조금 남았네요. 그 비전 쪽은. 네. 네, 비전은 좀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게 머신러닝의 트렌드가 과거에는 사실 비전에 좀 더 포커싱 되어 있다가 음, 갑자기 그 GPT-3가 나오면서 NLP 쪽으로 확 왔었잖아요. 뭐 한 번도 맞습니다. 비전이나 그 뭐 멀티모달 쪽으로 한 번 확 다시 움직이는 그런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보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그 음, 재훈님이 초반에 말씀하셨던 신테틱 데이터 관련해서도 음, 좀 고려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음, 같아서 네. 음. 그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는 GPT-4와 GPU만 있으면은 성능 좋은 모델은 구울 수 있다. 물론 돈도 있어야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앞으로 그러면은 그, 그 AI 모델을 빠르게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이미 공개해 놓은 그 GPT-4나 제미나이 프로 같은 그런 API를 얼마나 잘 쓸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만들려면 그걸 잘 써야 된다. 네. 결국 돈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이랑 컨클루션인데 이제 결론은 데이터가 없어지는 게 확실하고 결국에는 데이터가 부족한 게 AI 프로그레스가 느려지는데 영향을 많이 끼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리미테이션에서도 많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데이터 좀 이피션트한 모델이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트렌드는 충분히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음, 이제 이 논문의 퓨처 워크로는 이런 여기서 제시한 리미테이션들을 좀 잘 더 분석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언제 없어질지에 대한 트렌드를 다시 분석하는 네, 그런 퓨처 워크가 있을 수 있겠다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네. 혹시 제가 지금 채팅창에 올린 거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요거 출처는 여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설명 주신 것처럼 그 각 그 모달리티 데이터 셋에 그 그로스를 이제 익스트라폴레이션 하고 그 익스트라폴레이션 한 커브에 이제 커브를 이제 그 10의 n승으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n을 여기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기울기를 그러니까 그 그로스의 기울기를
이제 그 증가량의 기울기를 예측하는 거고, 뭐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10의 0.2승 정도를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걸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제일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아까 설명 주신 것처럼 사실 그 랭귀지고요.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그 비전, 그 스피치고요. 그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 비전이랑 리커멘데이션 쪽 게임 쪽 데이터셋은 성장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어떤 플랫폼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또 이 그 이얼리 그로스는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트렌드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 같고 결국 이것들은 이제 과거의 그런 플랫폼이나 그런 걸로 이제 데이터 증가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한 커브이고 그 커브에 따라서 현재 쓴 데이터량을 뺀 나머지 데이터 재고가 현재까지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래프로 보여준 것이죠. 그게 아까 그 인규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래프 중에 뭐죠? 그 하이 퀄리티 데이터의 그 예측 커브 하나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 잠시만요. 네, 요거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죠. 네. 그래서 네. 그 예측한 게 요 커브고요. 요 트렌드고 이거를 우리가 연간의 데이터 컴퓨팅 버시이 얼마만큼 증가할 것이라는 걸 예측하고 그거에 따라서 친칠라 옵티마를 룰을 이용을 해가지고 필요한 토큰 트레이닝 토큰수를 예측하고 그거를 이제 여기에 데이터 포인트에 매핑해가지고 예측한 게 이 파란색 이 빨간색 네 파란색 커브이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데이터 트렌드를 가지고 그걸 직접 익스플로레이션 찍은 게 이제 빨간색 카브고요. 그거와 두 개가 만나는 지점. 즉 요만큼이 이제 남아 있다는 거죠. 항상 그 시점에 요만큼이 아직 이용할 수 있는 재고 있는데 그게 점점 붙게 된다는 거는 이제 재고가 없어진다. 즉 학습에 쓰일 수 있는 데이터가 전부 고갈된다는 의미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구의 전제 자체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 그가 증가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그 전제이고 두 번째는 친칠라 옵티말 룰이 어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가지고 그게 네.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두 가지의 가장 크게 그 두 가지 가정에 그 가장 크게 그 의존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그게 그 두 가지가 바뀌면 사실 이 예측의 근본 자체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측 시점은 굉장히 다시 당겨지거나 크게 뒤로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 아까 말씀 주셨던 합성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도 또 중요한 팩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논문을 우연히 이제 발견하게 된 건데요. 블로그를 보다가 이 블로그를 쓴 저자들의 이름을 좀 검색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우연히 발견한 논문인데 논문이 굉장히 짧은 반면에 굉장히 그 뭔가 이사이트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저도 가져와 봤고요. 어떠셨어요? 논문 읽으시면서 소감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약간 다른 논문과 달리 교양책을 약간 책 읽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막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음, 슬슬 뭐 읽으면서 아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리미테이션 부분도 뭐 아 이런 것까지 고려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음, 다른 논문 이제 논문 후반부에 리미테이션이 나오는데 여기는 메서드 부분에서 리미테이션이 나와서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 왜냐면 이제 주관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음, 리미테이션이 많이 있는데 음, 이거를 먼저 보여줘서 음, 사실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거 읽으면서도 저는 계속 메서드 방법을 읽으면서 리미테이션이 계속 생각날 것만 같더라고요. 음. 근데 초반에 리미테이션 우리 이거 인정 이렇게 있고 이거 인정하고 이렇게 쭉 결과를 설명하니까 내용에 좀 더 잘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대로 갈 것 같아요. 인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저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분명히 그 네, 친칠라 옵티말이 깨질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좋은 트레이닝 알고리즘도 나올 거고, 사람들은 더 많은 데이터셋을 생산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저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찌됐거나 굉장히 그 흥미로운 예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랭귀지 모델의 성능은 이대로라면 세츄레이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진로 선택에 많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멀티모달이 유명하다는 예측을 또 임준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발표 이상으로 마치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즐거운 발표해주신 임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